안녕하세요, 더나코입니다. 최근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헤드헌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서치펌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서치펌 가이드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강의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리뉴얼 시킨 버전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도 서치펌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연락 온 서치폼에 들어가면 되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제가 책 본 게 있는데 거기 저자분이 서치폼 한다니까 한번 가볼까? 되게 안일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살아남아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서치폼 선택도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서치폼에 들어갔다가 정말 피봤습니다. 코칭을 하면서도 서치폼 선택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치펌 선택 기준 4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치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서치펌 선택은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보통 프리랜서라서 그냥 아무데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시스템도 정말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규모도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기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기업이랑 똑같이 잘못 들어가면 잘못 시작하면 망한다 정도, 그런 요소에서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잘못 서치펌을 선택을 하면은 그냥 바로 헤드헌터를 몇 개월 안 가서 포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잘 적응을 하시더라도 헤드헌터로서 뛰어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을 좀 비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역, 좋은 학군, 좋은 대학에 사람들이 왜 가려고 할까요? 단순히 취업 때문인가요? 아니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환경은 좁은 생각을 만들고 잘못된 환경은 또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서치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된 환경에 들어가면 그 울타리 밖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치펌 선택할 때 단순히 연락 준 곳에 무작정 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왜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연락이 온 곳이 있으니까 그냥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진짜 착취만 당합니다.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죠. 어쨌든 본인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왜 그러신지는 압니다. 뭐 해야 되지? 굉장히 막막할 때 갑자기 컨택이 오면 뭔가 나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채준 것 같고 굉장히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치펌은 최대한 많이 재보고 둘러보시고 입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날 잡고 하루에 한 3곳에서 5곳 정도 둘러보세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서치펌 대표님들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이날만 와라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서치펌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죠. 그래도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일하고 있던 환경을 벗어난다는 게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헤드헌터들은 본인의 오더가 그 서치펌 안에 인질처럼 잡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대로 된 서치펌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인질처럼 잡혀있다는 거는 자기 오더가 나한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치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서치펌을 떠나게 되면 그 오더를 그 서치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못 떠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큰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치펌 선택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요소를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수수료 구조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수료 구조부터 좀 따져봐야 됩니다. 헤드헌터 하려는 이유 여러분 뭐예요?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으로 헤드헌터가 가져가는 수익은 채용 성공 보수의 70%입니다. 즉
헤드헌터 7, 서치펌 3, 이 정도 비율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죠. 근데 이게 서치펌마다 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서치펌은 일정 기여금 이상부터 뭐 8대1, 9대1 비율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 어떤 구간부터 100% 헤드헌터한테 주는 구조를 가진 서치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 구조를 서치펌에서 명확하게 오픈을 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걸 좀 꺼리거나 뭐 그때 가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서치펌은 바로 거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더 배분 구조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요 오더 배분 구조인데요. 뭐 정확히는 오더 배포 구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헤드헌터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채용권을 직접 성사시키면은 스스로 전액을 가져갑니다. 물론 서치펌한테 떼주는 거 제외하고요. 근데 이제 협업을 받는 코워킹 형태로 다른 헤드헌터랑 협업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나눠 갖게 되죠. 서치펌마다 오더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서치펌은 이 영업을 통해 받은 오더를 개인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그냥 내가 찾고 싶은데 그럼 그냥 자기가 찾아도 되고, 근데 요거는 별로 내가 못 찾을 것 같은데 좀 그런데 그러면 이건 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치펌이 있고, 오더를 받으면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반드시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서치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맛있는 오더, 그러니까 채용률이 높은 오더가 있으면 굳이 코워커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본인이 성사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2배의 값이니까요. 혹시 본인이 신뢰하는 코워커에게 우선적으로 또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롭게 핸들링하는 서치펌에서는요. 그런데 오더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오더가 서치펌 내부에서 경쟁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죠. 언뜻 보면 오픈형 구조가 좀 공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 효율성이요. 실제로 채용까지 잘 도달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자유형 구조는 조금 더 특화된 코어커들이 있고 채용률도 그래도 좀 높은 편이지만, 만약에 오래된 서치펌일 경우에는 고인물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치펌 규모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정말 최소 10인 이상적으로는 30인 이상 정도가 되는 서치펌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양한 오더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본인이 현업에서 전공했던 오더를 접할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대규모 서치펌의 경우에서는 좀 더 도시화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좀 더 좀 대면대면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교육을 받고 일을 빨리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면대면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배움받기 위해서 좀 뛰어다녀야 됩니다. 맨몸으로 서울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규모의 서치펌은 약간 시골 같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더 챙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성장 상방도 좀 막혀 있는 편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대규모 서치펌으로 들어가시고 제 유튜브도 잘 보시고 제 유튜브에 질문도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광고긴 한데 그래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표의 출신 배경입니다. 대표의 학벌이나 기업 경력이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표가 헤드헌터 출신인지 여부입니다. 경영자 출신 대표님들은 복지나 운영 측면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헤드헌터들의 고충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헤드헌터 출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 실무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피드백이 되고 개선이 좀 되는 편이죠. 다만 헤드헌터를 너무 오래전에 하셨던 대표님들은 트렌드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잡코리아랑 사람인이 등장한 이후로 헤드헌터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자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최근 한 10년 이내, 5년 이내에는 활동했던 대표님이 있는 서치펌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치펌 선택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중요도 순으로 고려를 하셔서 좋은 서치펌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해야지 또 좋은 커리어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서치펌을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책 하나 보고 그 저자분이 대표분이셔가지고 무작정 들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숙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형 서치펌이라 좀 다양하게 경험은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는 겁니다. 큰 서치펌이라고 무조건 체계적이진 않아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코칭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이 강의 시리즈를 만든 이유도 여러분이 저처럼 좀 헤매지 않길 바라집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강의도 방치되는 많은 신입 헤드헌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아쉽게도 강의 영상은 아니고 2월 코칭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번 1월 코칭 영상이 거의 3시간 만에 마감을 해가지고요.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올라오자마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코칭 진행 가능한 인원수는 여전히 4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